국제 기후 협상하고 COP27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캅 총회 같은 경우는 아, 다녀와 보신 경험은 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캅 총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려면 먼저 국제 기후 협상 과정이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이번에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던 캅 27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간의 국제 기후 협상 과정을 한번 그냥 이렇게 쭉 개괄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캅 27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캅총회라는 것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UNFCCC에 대한 출범과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현재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주제인 캅 27에는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향후 전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UNFCC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먼저 이해하시기 앞서 IPCC에 대한 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IPCC가 88년도 세계 기상기구하고 UNEP하고에 의해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환경 이슈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주요 임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그 첫 번째 보고서가 알다시피 1990년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 1차 보고서 IPCC 보고서인데요. 당시에도 그 대기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CO2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기 평균 기온이라든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이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인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린 게 이 90년 1차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가 어찌 보면은 92년에 UNFCCC의 탄생을 하게 됐던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하여간 1차 보고서가 난 9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브라질 리우에서 그때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고 2년이 지난 1994년 3월에 공식 발효가 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과반수 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94년에 정식으로 UNFCCC가 이제 발효가 됐고요. 당시에 그 협약 내용을 보면 목표만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여기 정리했는데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2도씨 이하라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은 인간이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이 그때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동이라는 것은 개독이고 선진국이고 모든 나라가 다 그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으로서 당시의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공통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각국이 참가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엔에 보고하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런 국가 통계를 유엔에 제출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사국들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협약 당사국을 안엑스 1, 안엑스 2, 넌 안엑스 1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원칙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다 보니까 차별화하려면은 당연히 국가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안엑스 1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 수준으로 안정화시켜 굉장히 낮춰야 된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안엑스 2 같은 경우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이전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채택 당시를 보시면 안엑스 1 국가가 OECD 24개 회원국하고 EU 동구권 국가하고 EU까지 포함이 됐고요. 안엑스 2 같은 경우는 OECD 24개 회원국하고 EU가 들어갔고요. 넌 안엑스 1은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 한국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UNFCCC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UNFCC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캅이 이제 나옵니다. UNFCC가 이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대로 당사국 총회라는 게 이제 캅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협약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산하 관련 기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SBI라고 해서 이행 자문 보조 기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 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엔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양식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어떤 또 기술적인 또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자문을 해주는 기구고요. SBSTA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두 그 산하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CC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제는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그림으로 보시면 당사국 총회가 있고 2개의 산하 기관이 있다. 북만 중간에 이제 사무국이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FCC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는 94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매년 이제 당사국 총회를 합니다. 그 COP 총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COP 총회는 예. 1차 그 COP 총회 예. 1차 COP 총회는 어디 갔어? 좀 죽여요. 88육 뭐 호텔이야. 예. 지금 마우스가 안 먹혀서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1차 당사국 총회는 독일에서 처음 1차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95년에 1차 했고 96년, 97년 매년 이렇게 차수를 변경하면서 당사국 총회를 합니다. 우리가 당사국 총회 중에 가장 유명한 총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7년에 교토 총회입니다. 3차 당사국 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의무적으로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교토 의정서가 체결된 게 97년 교토입니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때 교토 의정에서 한 것 중에는 이런 의무적인 감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원리를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교토 정선 잘 되지 않았는데 여기 왼쪽에는 그림 보면은 교토 프로토콜하고 했고 2005년 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토 의정서는 97년에 체결이 됐는데 발효가 된 거는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했던 거죠. 알다시피 그 비준 국가가 50%가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웠죠. 왜냐하면 미국이 탈퇴를 했었고 뭐 캐나다 뭐 다 탈퇴하고 일본까지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되다가 뒤늦게 2005년에서야 이제 발효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선진국이 그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큰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세 개를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이행제, JI라고 하는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CDM이라고 보통 우리가 아는 청정개발제도, 그리고 ETS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게 세 가지입니다. 공동이행제도나 청정개발제도 같은 경우는 각 국가끼리 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자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그것도 자국이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그 CDM 같은 경우는 청정개발제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선진국이 의무 감축이 필요 없는 개도국에 가서 이제 감축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를 그 선진국이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CDM 프로그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했죠. 선진국이 뭐 아프리카나 뭐 개도국 가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2015년에 도입한 감축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상대로 캡을 씌운다고 하죠. 할당을 주고 그 할당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사업을 하다가 만약 그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 모자르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게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트레이드 한다고 하죠.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방식을 전형적으로 채택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다 온실가스를 얼마큼 감축해 라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 정도를 감축해 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더 많이 감축을 하면 그 남은 차액을 팔 수 있어서 그 기업이나 기관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과 지금 EU에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이 됐고요.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일국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2015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일본은 일부 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 도시 중심으로 하다가 전국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현재는 3기 제도입니다. 2015년에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기업들의 반발에 의해서 3년간 유예되고 실제 시작은 201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기가 바뀌었는데요. 18년, 19년, 20년이 1기였고요. 맞나? 안 맞는 것 같은데. 18년이 아니다. 15년, 16, 15, 16, 17. 15, 16, 17이 1기였고요. 18, 19, 22, 2기였습니다. 그리고 21, 올해 21, 22가 3기쯤, 지금 현재는 3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2012년에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됐고요. 3년간 유예돼서 2015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3년, 3년 2기를 했고 지금 5년짜리 3기를 2년 차 들어가니까 8년 차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한국 전체 배출량의 75%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목표를 달성하는가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어떤 수단이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또 의미가 있는 거는 13차 총회, 발리 총회입니다. 2007년인데요. 왜 이때가 이것이 발리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발리 로드맵도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2005년에 이제 교토 의정서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발효가 됐는데 알다시피 이게 좀 잘 안 찌그덕거려 있고 잘 안 되니까 2005년 이후에 2012년까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되는데 12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국제적인 협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2012를 위해서 좀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토의정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투 트랙을 그 당시 결정합니다. 뭐냐면 선진국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줄여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선진국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 개도국도 해야 된다라는 측에서 선진국 중심으로의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논의, 또 하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논의, 이게 투 트랙으로 2012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라는 게 이제 발리 행동 계획입니다. 특히 개도국의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얘기가 그때 막 부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0년 이후 넘어가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인도가 세 번째였고,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2007년 발리 총회가 발리 행동계획 투트랙을 하겠다는 걸 해서 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2009년까지는 이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알다시피 2009년이 캅 총회가 어디였냐면 코펜하겐이었습니다. 덴마크. 거기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하고談판까지 했는데 알다시피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표류가 됐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이제 멕시코 칸쿤회의입니다. 캅 16차고요. 2010년에 코펜하겐 총회 그 다음 해에 벌어져서 이제는 이제는 좀 더 개도국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 기온 낮추는 거에 대한 강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업화 대비 2도씨 이내 억제에 합의하고 1.5도씨 이내 억제를 노력하자라는 그떤 칸쿤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원래 했던 투트랙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하여튼 빨리 이거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 뭐 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녹색 기후 기금 GCF가 설립이 그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불씩 장기 재원을 조성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칸쿤에서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2011년 더반 총회입니다. 더반 플랫폼에서 계속 이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알다시피 2012년까지는 교토정서 1기인데 12년 이후에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거를 내논의를 하면서 2015년까지는 늦춰도 3년 안에는 끝장을 내자. 대신 교토의정서는 2기로 가자. 그러니까 교토의정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기로 일단 가고 2015년에는 무조건 전 세계가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자. 예, 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게 더반 총회입니다. 그리고 GCF에 대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알다시피 2011년 지나서 2015년에 파리 총회가 있었는데 21번째 총회였는데요. 그때 파리 협정이 이제는 체결이 되죠. 아는 것처럼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개도국이 모두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그 이제 협정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총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재 21년도부터는 파리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시 협정 이제 환호하는 이제 모습이죠. 앞에 뭐 반기문 총회, 그 반기문 그 당시 사무총장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총회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좀 이렇게 연도별로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90년에 IPCC 1차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92년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94년 3월에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97년에 교토의정서가 이제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됐고요. 2011 미국 빠지고 러시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리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 투 트랙으로 201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이루어졌고, 코펜하겐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협상 결렬돼 가지고 이제는 2012 이후는 모르겠다 막 이런 분위기에다가 더반 총회에서 이제는 다시 15년까지 최대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리에서 합의문이 채택이 됐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파리를 좀 보시면 그래서 큰 그림 이렇게 보면은 UNFCC가
협약이 이렇게 됐고 하나는 교토 프로토콜이고 하나는 파리 협약인데 두 차이도 잘 아실 거예요.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이제 할당을 줬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는 거였지만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게 그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발효되는 기간이 한 8년 걸렸다고 하면 파리 협정은 2015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2016년에 발효됐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 협정에서는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는 그 목표 온도를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1.5도씨 목표 달성을 노력. 그러니까 정식으로 맞추면 목표가 1.5도에서 2도씨 사이입니다. 네. 뭐 2도씨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1.5도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막 논란을 빚으면서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1.5도에서 2도씨 사이다. 이렇게 당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를 보실 분들라도 그 교토정서 같은 경우는 감축 분야만 언급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의무적 감축. 근데 파리 협정은 이제 감축뿐만이 아니라 적응도 이제 넣게 됩니다. 적응이라는 측면은 왜냐하면 개도국의 목소리가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이 개도국들이니까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도 별로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수단으로는 재원, 돈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이 화석연료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탈탄소 시스템으로 가려면 당연히 돈이 드는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술, 뭐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술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술에 대한 문제. 역량배양은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체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량배양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그리고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얼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라고 유엔에 보고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또는 선진국의 돈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개도국에서 했는데 진짜 이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지 개도국의 자기들 또 다른 어떤 그냥 뭐 개발 사업인지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명성, 그래서 총 6가지를 파리 협정에서는 충분히 좀 다뤄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했다.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다 의무적으로 하자고 했으면 개도국이 동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발성에 기초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이게 뭐죠? 이게 하향식이 아니고 이게 버텀업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각 나라가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다 세우니까 뭐 전체 지구 온도가 뭐 3도에서 4도 이상 오르는 것까지 돼 있어서 지금도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의무적으로 일단은 뭐 표현이 의무적이지 솔직히 의무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당사국이 그 자기가 2030년까지 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는지를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5년 주기로 이제 감축 목표를 이제는 그거를 상향을 시켜야 돼.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하면은 줄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진전 원칙이라고 그 당시 표현했는데요. 예, 이런 게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보면은 총 이렇게 15조로 좀 되어 있는데 뭐 목표부터 뭐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요번 캅 27에서 이런 뭐 쭉 중에 그 지난번 그 뭐죠? 24차 총회 작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는 가장 논란이 크였던 것이 요 6조 국제 탄소 시장 요거였고요. 요번에 가장 크게 논란되고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요 8조죠. 요 손실과 피해. 예, 요게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보시면 2015년에 협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는 거는 2021년도잖아요. 그래서 한 5년에서 6년의 시간 동안은 이 협정에서 합의한 이 큰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럴까요? 규칙? 이거를 합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하는 과정이 원래는 2020년 전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안 됐죠. 그래서 1년이 다음 해인 2021년에 작년에 마지막 6조 국제 탄소 시장 요 규정이 다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작년에서야 이제는 완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파리 협정은 21년부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늦게 하여튼 모든 규정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토정서와 파리협정을 좀 구분해 보면은 92년에 채택하고 97년 채택하고 1차 공약 기간과 2차 공약 기간 해가지고 이제 교토정서는 이제 끝났고요. 파리협정이 2015년에 파리협정 채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 협상 시행인데 21년도까지 하루 늦춰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됐고요. 그럼 국제 기후협상 그룹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국제 당사국 총회 가면은 기후변화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자간 협상이 있고 지역 소규모 협상이 있고 양자간 협상이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이라는 거는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폐막식 때 이거 합의문 쓸 때만 필요한 거고요. 지역 소규모는 이제 각각의 그룹별로 뭐 선진국 EU 쪽, 뭐 그리고 개도국 그룹, 뭐 중간 그룹,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런 그룹인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당사국 총회 가면. 양자는 이제 워낙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이것이 굉장히 코펜하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중요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좀 해서 일반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소규모에서 뭐 많이 만들어지고 양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소규모에서 한번 이게 뭐죠? 컨펌을 좀 받으면 이쪽으로 그냥 가서 합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도국 같은 경우도 그룹이 꽤 있습니다. 여기 G77하고 중국 해서 여기 이제 제일 큰 개도국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도국의 어떤 입장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도 좀 뭐 있는데 이거 다 뭐 잘잘한 거여서 예, 이유도 있고요. 한국은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 어디에 껴 있냐? 예, 한국은 환경 건전성 그룹이라는 데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위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2000년부터 요 멕시코, 모나코, 한국, 스위스, 리echtenstein 한 5개국이 환경 건전성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중간적 위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당사국 총회 한국 대표들이 어디서 회의를 하냐? 예. 건전성 그룹에 가서 회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거기서 각각의 의제에 대해서 쭉 같이 좀 5개국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이끌면 그 합의된 거를 이제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회의 때 가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COP26이 있었죠. 영국 글래스고에서요. 그때 그 한 결과를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한 거 코로나 때 못하고 21년도에 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1.5도 억제라는 게 아주 재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협정은 1.5에서 2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목표였다고 치면 이제는 1.5도를 이제는 우리가 가능한 거기를 상승을 막자라는 것이 글래스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협정은 조항은 다 합의가 됐는데 6조 국제 탄소 시장이 계속 합의가 안 됐습니다. 6조 국제 탄소 시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자국에서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감축하는 거 또는 자국과 다른 나라가 감축한 양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탄소시장 그쪽 6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계속 논란이 많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이 뭔가 좀 기업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 탄소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방법론이 어떻게 채택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판도가 달라지니까 이 협정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것이 이제
글래스고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이행 규칙이 이제는 룰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완벽하게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예. 그래서 앞에 좀 조건도 탄소 저감 장치 없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감 장치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고 또 뭐 누가 이건 또 논란이 되는 거긴 했지만 하여간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원 올리는 거 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 올해 이제 하는데 올해 27 이집트에서 하는 이 카업 총회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를 보면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끊겨 있기 때문에 그거에 유럽 쪽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망이 중국에서 날아가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 차질을 빚은 거 그로 인해서 에너지나 뭐 원자재 가격이 뭐 엄청나게 상승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크게 컸죠. 특히 이번에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에 잠겨가지고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그 중요한 그 손실과 피해라는 이슈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캅 27 총회가 있었는데 112개국이 지금 정상에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대통령은 바이든하고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 좀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참석을 안 해서 좀 김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캅 27 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에 캅 총회는 다른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지금까지 그 캅 총회에서 중요하게 크게 부각될 총회가 어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리 협정과 관련된 이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에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무슨 특별한 어떤 협정과 어떤 이거를 감축 관련해서 끌어내는 어떤 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얼만큼 더 강하게 줄이라고 할 거냐, 또는 줄이라고 한 것을 과연 지금 줄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행이죠. 이행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총회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어찌 보면은 좀 또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총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감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몇 분 이제 그 총회 때 언급한 발언을 보면 먼저 그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한 거는 이게 많이 언급됐습니다. 예.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빨리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정에 나서야 된다라고 개막식 때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왔죠. 뭐 기존에 했던 거 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그 기후 법안, 인플레이션 IRA 감축법에 대해서 서명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 지원해주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법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와서 또 얘기했고요. 중국에서는 특사만 왔죠. 세전화 특사가 와가지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개도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비록 중국의 의무는 아니지만 손실과 피해 해결에 기여하겠다. 개도국에 많이 지원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룰라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돼가지고 대통령 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브라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2025년에 아마존에서 맞죠? 아마존 총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기후총회를 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고, 한국도 갔죠. 나경원 특사가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후 특사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언급한 거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40% 감축이 매우 야심찬 목표이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약간 좀 공색해 보이긴 한데 하여튼 유지하기로 했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서 신재생과 원자력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노력하겠다. 원자력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린 ODA 개도국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 바깥에서도 시위가 꽤 있었습니다. 원래 그 이집트에서 시위 뭐 못한다고 막고 그랬는데 시위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집트가 이게 그래서 그린워싱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집트 그 정부가 그 인권 문제로 굉장히 내국에 반발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으로는 인권을 탄압하면서 한쪽으로는 기후변화 총회 웬 말이냐 시기평에서 이제 그런 시위가 밖에서 있었고요. 역시 비슷한 시위가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는 총회 현장에 있던 시위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참가한 이제 NGO들이 이제 기후 위기는 인간의 인권 위기다. 뭐 이런 그리고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개도국의 시위가 있었고요. 역시 인권과 관련된 시위가 많이 있었고, 숲을 그냥 놔둬라 뭐 이런 어떤 숲과 관련된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를 바꿔라 이런 좀 근본적인 것도 계속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캅은 지금 2주간 지금 했는데요. 11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8일 날 끝났으니까 2주였는데 일정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앞에 월화는 정상회의 했고 그 중간에는 관련 산하기구 회의했고 장관회의를 15, 16 했고 마지막 폐막식을 한 형식으로 해서 2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이제 나왔죠. 샤르멜 세이크 이행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폐막식보다 하루 더 넘겨가지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문이 책정이 됐고 합의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총회가 이행의 총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국마다 우리가 얼마큼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했는데 진짜 과연 그러고 있느냐? 뭐 다시 표현하면 뭐 숙제검사 같은 건가? 뭐 하여튼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한번 다 점검을 해보자. 뭐 그래서 그 의제가 감축뿐만이 아니고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기술, 역량 비양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이슈가 다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축 분야, 미티게이션. 감축은 어떻게 됐냐? 이건 선진국 개도국에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감축과 우려에서 일시적 운영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 의욕 상향을 중요해서 운영했는 선진국이 대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좀 더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좀 취했고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감축에 대해서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타협적으로는 감축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이 별도의 대화체를 만드는데 이 대화체에는 산업계와 NGO 등도 참여를 가능케 해서 감축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감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뭐 중요한 결정은 뭐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과 피해 분야, 이 분야가 이제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개도국들은 이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구가 있으니까 굳이 또 새롭게 뭘 만드냐. 이 기존에 뭐 GCF도 있었고 뭐 하니까 그런 기구를 좀 활용해서 손실과 피해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입장으로 좀 대립이 됐었는데 하여간 합의된 내용은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펀드를 설립하기로 이제 합의는 이루어졌죠. 다만 그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뭐 자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냥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요겁니다. 책임과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결정문에 담았다는 건 뭐냐면 선진국 입장에서는 손실과 피해 이 문제가 내가 책임질 일이냐, 내가 꼭 배상할 일이냐, 이거 그렇지 않다. 라는 어떤 입장과 개도국은 그렇지 않다. 니들이 다 한 거다. 이
논란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손실과 피해 관련된 기구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있는데 그거 계속 운영하기로 한 거, 그리고 뭐 사무국 같은 거 이제 추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손실과 피해 분야가 굉장히 주요한 그 이슈로 처음에 부각이 돼서 의제로 상정이 됐다 해서 뭐 중요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금 설립하기로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는 다 다음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음은 적응 분야입니다. 적응 분야도 이제 손실과 피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목표 달성에서 개도국들이 계속적으로 이 논의를 많이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일반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고 뭐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 문제, 재원 분야. 재원 분야는 이거는 개도국들이 할 말이 많죠. 선진국들이 돈 낸다고 해놓고 안 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도수표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불 조성을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한다. 뭐 또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돈이 안 모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재원 조성 목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6조 국조 탄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건 뭐 이 방법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는 몇 가지 더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됐고요. 그것도 계속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된 거는 그 CDM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 22년 말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M 사업을 교토의정서 때 그 CDM 사업을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 나라에 가서 한 사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한. 근데 그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과거에 한 거를. 그래서 논의하다가 그거를 이제 2025년까지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분야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하여튼 이런 거를 뭐 기술을 해서 뭐 한다 이런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전체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번 쭉 보셨는데 결과를 보셨는데 평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축 쪽에서는 글래스고에 비해서 진전의 성과를 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1.5도씨 얘기만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고. 그리고 2022년,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을 촉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온실가스가 늘고 있잖아요. 2025년을 피크를 치자. 그래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촉구가 뭐 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석탄 발전 단계적 축소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만 있었는데 이거 좀 더 강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탄 말고 천연가스, 석유 이거 다 그냥 이제는 다 이제 그 뭐죠 이제 폐쇄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좀 더 했는데 실제로는 합의만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글래스고에서는 석탄 발전 단계적 그 폐쇄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으로 이거 지원 끊는 거.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더 나아가지고 화석연료 완전히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까지는 등장은 했지만 합의문을 얻기는 힘들었다. 손실과 피해 뭐 의제가 정식으로 기금 설립과 원칙적 합의만 이루어졌던 뭐 반가운 일이긴 하나 그 이상은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해서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개도국의 핵심 관심사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개도국 COP가 아니냐라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축보다는 그런 쪽이 많이 얘기가 됐다 해서 한국과 연관지어 보면은 이제는 뭐 전체적인 추세가 탈석탄, 탈석유,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이게 좀 핵심인데 아젠다를 이제 부상하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선진국에 돈 내는 거, 개도국에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선진국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한국도 당연히 더 많이 내요. 지금도 일부 내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의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미국이나 EU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사우디나 거대 이런 쪽도 다 낼 거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그에 맞춰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그
짧게 COP 27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어찌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 제가 좀 또 본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이건 뭐 빼고 일단 뭐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이라 했는데 한 10분 정도는 같이 질의응답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그 질문 사전에 준 거 있었죠? 네, 이게 뭐였더라? 잠시만요. 네, 개도국을 위한 그 콥 2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도국을 위했다라는 것은 뭐 개도국이 주장하는 바들이 많이 관철이 됐기 때문에 개도국을 위한 콥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선진국들은 감축해야 될 의무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개도국을 위한 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도국을 위한 캅이 아니고 개도국의 캅.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도국의 목소리가 많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주요 의제에서도 많이 언급된 과거와 다른 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실과 피해와 관련된 것이 주요 의제로 부각이 된 것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개도국들에 의한 적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얘기가 많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의 캅과 관련해서 다 비교한다고 하면 개도국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왜냐면 솔직히 개도국은 감축보다는 적응 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거 그게 이제 좀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거꾸로 보면은 그 선진국의 컵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진국의 감축 의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게 안 되고 음, 어차피 그 적응 문제를 따지거나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진국이 그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을 벗어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원을 내도 그 좋은 마음에서 내는 거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음.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추세들도 좀 평가가 이 내부 평가는 아닐 테니까 나와서 이제 뭐 개도국의 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표현했던 방식은 하여튼 개도국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됐던 캅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디제는 이게 이제 이 감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이고 개도국이고 뭐 어찌 보면 다 나서야 되는데 따지면 전 세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80% 넘어서가 한 20개국 정도가 다 배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지면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개도국이 이름이 개도국으로만 걸려 있지 양으로만 따지면 뭐 거의 미국의 2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아마 중요하게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채팅에 질문 올라왔네. 채팅에. 예, 우리나라 제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경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수행한다라는 게 아마 그 탄소 감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아, 좀 그건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질문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 서면으로 준 게 그 기후변화 이런 상황에서 기후교육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 주신 게 있었잖아요. 그 보면은. 서면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위기 교육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난 제 생각에는 이게 결론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축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그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 40%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다 유지되고 있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그걸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중단기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만 있고 그 중간에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목표만 있고 중단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이게 우리나라 목표잖아요. 2018년이 최고점을 찍고 2050년에 이제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가파르게.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이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그 이런 쪽을 몇 년도까지 얼마큼 높이고 뭐 이런 단기적인 어떤 쭉 계획이 들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빨리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중간중간 중단기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거의 80%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이지 않고 개인이 줄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수학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때문에 그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을 얼만큼 낮춰야 될 거냐가 어찌 보면은 온실가스 우리 낮추는 목표 달성에는 가장 결정적이다 어찌 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목표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그렇게 돼버리는 문제를 첫 번째는 좀 빨리 그 단기적 목표를 해야 되고 두 번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화석연료를 다 셧다운 시키고 석탄과 석유 다 셧다운 시킨다고 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이걸 다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돌릴 수 있는 양과 시나리오를 몇 곳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현실감이 있다는 데인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 뭐 국토도 좁고 바람도 잘 안 불면 어떡하니 이런 어떤 좀 이런 좀 방식으로 논의가 돼서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그런 그 실행 목표 시나리오를 좀 더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아까 들어 뭐 정책적으로 보면 저조건 거래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성장이 왜냐면은 우리가 이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GDP하고 이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주 민감한 관계니까 이 성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뭐 이런 어떤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차후로 또 한편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전 질문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긴 한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사전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이에요. 네. 화석연료 제한이 뭐 명확하게 없잖아요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10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도 그 뭐 다 많이 빠졌잖아요. 석탄 발전도 뭐 원래 그냥 다시 가동하는 거고 신규는 계속 짓고 뭐 해서 그게 이제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재생에너지도 또 축소했고 그래서 정부 정책은 40%를 유지한다고 하긴 했지만 감축한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지금 2023년이니까 뭐 예를 들면 2025년, 2027년 뭐 이런 중단기 계획이 계속 나와주지 않고 방법론이 빨리 이렇게 나와주지 않으면 그냥 하는 말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중요한 어떤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또 하나 올라왔네요, 저기가. 채팅으로 채팅방에. 채팅방이에요. 원전. 원자력은 그 따지면 그 뭐죠?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기편에서 화석 연료를 다 완전히 셧다운 시키고 그거를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탈탄소 에너지로 한 방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과정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 이제 원전으로 일부 이제 보는 거죠. 현재 돌고 있는 원전.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하지 않고 그 기간까지 빨리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기간만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원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 정부는 그 반대죠. 예, 원전을 더 확대해가지고 뭡니까 그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약간의 좀 이제 뭐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요 이거 2050년 탄소 중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에너지 수요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죠?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면서 그거를 다 탈탄소 에너지로 한다는 거는 당장은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를 얼마큼 수요를 줄일 거냐, 이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시나리오 만드신 분들 보면 2050년 넷제로 하려면 현재 에너지의 반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 수요 감축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냐. 그럼 필요하다면 전기값은 얼마만큼 올릴 거냐부터 해서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논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목표만 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에너지 수요 전기는 에너지는 이제 다 전기화로 바꿔야 되고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전력 생산 탈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전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원전은 그 이행하는 과정, 네. 그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풍부히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각각의 시나리오가 왜냐하면 또 재생에너지도 늘리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늘릴 수 있는 게 갈등만 있고 뭐 요새 하세월이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나리오라든가 각각의 어떤 거를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목표만 세웠지 구체적인 각각은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세우고 얘기가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팅방에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예, 영웅화력 조기 폐쇄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유정복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환경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영흥이 전체 온실가스 한국에 인천에서 배출하는 양의 거의 40에서 5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영흥 화력을 하는 거는 근데 당장은 뭐 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다 셧다운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장 노후화된 1, 2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씩 전쟁이 될 것인데 현 시장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의는 할 수 있죠. 전에 박남춘 시장도 건의는 했죠. 건의는 뭐 1, 2호기를 좀 빨리 좀 이렇게 폐쇄를 뭐 이게 했는데 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판단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이 더 또 있어요? 이상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더 질문 없는지 한 10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후 협상은 이번에 캅에 인천에서도 매년 가거든요. 하고 저기 내년에는 저기서 하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기서 이제 캅 하거든요. 또 근데 이제 막상 캅 총회를 가보시면 저도 한 2번을 가봤는데요. 캅의 협상단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NGO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계속 시위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협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그 밖에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인천에서도 그런 좀 이렇게 뭐 다음에 좀 기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온 NGO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좀 그런 어떤 것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다음에 이제 캅 할 때. 그리고 알다시피 이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만 백날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슈보다도 국제 연대 이슈다. 그러면 이건 국제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기후변화 문제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그런 현장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그때 2009년에 갔었을 때는, 덴마크 코펜하겐 갔었을 때는 협상장에 문을 잠고 NGO들이 못 들어가게,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협상장을 다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NGO들이 들어갔다가 뒤에 객석에 앉았다가 막 손 흔들고 질문하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그 협상하는 사람들.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1주, 2주 동안 하는데 2주 때는 문을 다 잠가버리더라고. 그래서 NGO들은 밖에서 막 떠들고 문 두드리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밖에서도 막 시위도 막 하고, 그런 다양한 거를 알리고, 또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굉장히 또 좋아하니까 많이 또 이렇게 또 홍보도 많이 해줘서, 뭐 내년 같은 경우가 2023년도 캅이잖아요. 2028 캅인데 그땐 특별히 더 중요한 이슈가 이제 숫자검사입니다. 숫자검사 진짜. 이행을 얼마큼 했는지를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때 유엔에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 했던 거. 그 때문에 그 제출 결과가 아마 그때 아마 다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떤 좀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는 총회가 되지 않겠냐. 그럼 아마 성적표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갈 거냐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